이번 시간에는 생성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래스를 만들고 해당 클래스를 이용해서 객체, 즉 인스턴스를 만들려면 new라는 연산자를 사용했었던 거 기억하실 겁니다. 이 new라는 연산자 다음에는 반드시 생성자가 나와야 합니다. 자, 카객체가 있었고 이 카객체를 사용했을 때 잘 생각해 보시면 카 C1은 new 카 이렇게 만들어주시면 연산자 다음 객체가 있었고 이 카객체를 사용했을 때 잘 생각해 보시면 카 C1은 new 카 이렇게 만들었던 거 기억하실 텐데요. 이때 사용했던 이 부분이 생성자였다 하고 기억하시면 되겠죠. 이런 생성자는 메서드와 비슷하게 생겼지만 몇 가지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생성자를 정의하는 부분인데요. 이 생성자를 선언하는 부분에 public 클래스명, 매개 변수 명록 이렇게 나오는 거 볼 수 있죠. 메서드와는 다르게 리턴 타입을 갖고 있지 않다는 거 기억하실 수 있을 거고요. 두 번째 특징으로는 생성자를 프로그래머가 만들지 않으면 매개 변수가 없는 생성자가 컴파일할 때 자동으로 만들어집니다. 우리는 매개 변수가 없는 생성자를 기본 생성자라고 할 겁니다. 생성자를 하나라도 프로그래머가 만들었다면 기본 생성자는 자동으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자, 살펴볼게요. 이 부분이 생성자예요 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카객체를 살펴보시면 어디에도 생성자라는 걸 만들어 둔 적이 없거든요. 이때 컴파일러는 기본 생성자를 만들더라 하고 기억을 하시면 되고요. 그렇다면 이번에는 생성자를 하나 정의해 보려고 해요. 자, 어떤 객체가 만들어질 때는 반드시 처음부터 뭔가 값을 갖고 만들어지길 원할 수도 있거든요. 생성자가 하는 일은 객체가 될 때 필드를 초기화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자동차 객체가 만들어질 때 반드시 이름을 가지고 만들게 하고 싶다면 카 클래스에 이런 생성자를 하나 만들어 두시면 돼요. 이름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매개 변수를 하나 받아서 그때 받은 매개 변수를 내 속성인 name에다가 넣어주게 하는 거죠. 이때 카라는 객체가 생성되면서 name이 초기화 될 겁니다. 자, 이렇게 생성자를 하나 추가해 봤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아까 만들었었던 기본 생성자를 이용해서 만들었었던 카 객체 C1이 오류를 발생시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렇다는 것은 사용자가 생성자를 하나라도 추가했더니 기본 생성자는 자동으로 만들어지지 않았더라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요. 이랬을 때는 이 카객체를 만들 때 더 이상 기본 생성자를 이용해서 카객체를 생성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사용자가 정의한 생성자를 이용해서 만들면 되겠죠. 정의한 생성자는 메서드 쓸 때 값 받아왔었던 거 혹시 기억나시나요? 매개 변수로 스트링 값을 받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사용할 때 여기에 스트링 값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차 이름을 받길 원했으니까 소방차라고 넣어 볼게요.
이렇게 객체를 생성하면 오류 없이 객체가 잘 생성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을 거고요. 뭐 같은 방법으로 이번에는 구급차도 하나 더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생성을 해봤어요. 그러면 생성이 될 때 필드에 값이 초기화 되더라 라고 이야기했으니까 네임의 값을 C2 클래스의 네임의 값을 한번 출력을 해볼게요. 그랬더니 정말 네임이 소방차라는 값으로 초기화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 않았더라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요. 이랬을 때는 이 카 객체를 만들 때 더 이상 기본 생성자를 이용해서 네임의 값을 씻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C2와 C3은 각각 소방차와 구급차라는 네임을 가지는 카 객체를 참조하게 됩니다. 여기까지 생성자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객체 자신을 참조하는 디스 키워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카 클래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생성자 만들었었던 거 기억하시죠? 카 클래스를 살펴보면요. 생성자의 매개 변수가 n이라는 이름으로 정의가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n이라는 이름을 보면 저 n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한눈에 의미가 파악이 되지 않죠. 이게 넘버의 약자일지 네임의 약자일지 잘 구분할 수 없습니다. 변수의 이름을 사용할 때에는 한눈에 알아보기 쉬운 이름으로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 값이 이름의 값을 받아들이길 원했기 때문에 n이라고 사용하는 것보다는 name하고 정확하게 사용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name으로 한번 고쳐보도록 하겠습니다. n을 name으로 수정했더니 name은 name이라는 코드로 바뀌었죠. 앞에 name은 원래는 나는 이때 정의된 필드 네임에다가 지금 가지고 들어오는 네임을 넣어주세요. 이런 의미로 사용을 하고 싶은데요. 이름이 똑같기 때문에 이 컴파일러는 이 네임이나 자기랑 가깝게 있는 변수, 선언된 변수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둘 다 똑같이 이 네임을 의미해요. 그래서 이때 선언된 변수 네임에다가 네임을 넣어주세요.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아까처럼 똑같이 지금 소방차와 구급차의 이름을 가진 클래스를 생성했고요. 그런 다음에 초기화가 잘 됐는지 값을 출력을 해보니까 널 하고 출력이 되는 게 보여지죠. 그렇다는 건
이때 내가 의미한 네임이 요 네임을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요걸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값을 제대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럴 경우에 정확하게 이 네임이 누군지 알려줘야 되겠죠. 그때 사용할 수 있는 키워드가 this라는 키워드입니다. this라는 키워드는 내 구성 요소, 내 거 이런 의미를 갖고 있게 되고요. 그래서 내 필드 네임에다가 지금 들어온 네임을 넣어주세요. 이런 의미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시고 다시 실행을 시켜볼까요? 그러면 이번에는 소방차라는 값이 정확하게 들어가 있는 것을 볼 수 있겠죠. 클래스 안에서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메서드를 사용하고 싶었을 때에도 this라는 키워드를 이용해서 this.method명 이런 식으로 호출할 수 있을 거고요. 뒤에서 이제 조금 더 나오겠지만 나의 생성자를 호출할 때에도 this라는 키워드를 이용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this라는 키워드는 의외로 중요한 키워드이기 때문에 this는 객체 자신을 참조하는 키워드구나. 요 정도 잘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변수를 선언할 때에는 이름을 알아보기 쉽게 직관적으로 선언을 하는 게 좋겠다. 요 정도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this라는 키워드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매개 변수의 개수나 타입이 조금씩 다르지만 비슷한 기능을 하는 메서드가 여러 개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메서드가 각각 다른 이름으로 정의가 되어 있다면 어떨 때 어떤 메서드를 사용해야 할지를 구분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를 위해서 매개 변수의 수가 다르거나 매개 변수의 타입이 다르다면 동일한 이름으로 메서드를 여러 개 정의할 수 있습니다. 이를 메서드 오버로딩이라고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런 메서드 오버로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메서드가 3개가 필요해요. 하나는 정수를 2개 받아들여서 그 정수값을 더해서 리턴하는 메서드. 또 하나는 정수값 3개를 받아들여서 그 정수값 3개를 모두 더해서 리턴하는 메서드. 또 하나는 문자열을 2개 받아들여서 그 문자열을 결합해서 리턴하는 메서드. 이렇게 3개가 있다라고 했을 때 각각의 이런 메서드 이름을 뭐라고 정의할까 이런 것들을 고민해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3개 다 매개 변수를 받아들여서 그것들을 더해서 리턴하는 일을 하는 메서드들이거든요. 그랬을 때 똑같은 이름으로 메서드 이름을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경우부터 정의를 해볼게요. 정수를 2개 받아들여서 그 정수 2개를 더해서 리턴하는 메서드를 만들 거니까 리턴하는 값은 정수값
int가 되면 될 거고요. 붙여서 리턴하는 거니까 더해주는 거니까 플러스라고 만들면 좋겠죠. int형 변수 x, int형 변수 y 이렇게 선언해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두 개의 값을 더해서 리턴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선언할 수 있고요. 두 번째 예시로 든 것은 뭐였냐면 정수 3개를 받아들여서 그 3개를 더해서 리턴하는 메서드라고 이야기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도 public int 값을 리턴할 거니까 int, 그리고 어쨌든 더해줄 거니까 플러스, 이렇게 똑같은 이름으로 메서드를 정의해 내고 있죠. 자, 그랬을 때 이렇게 정의해 줄 수 있고요. 그럼 마지막 경우에는 문자 2개를 받아들여서, 그죠? 문자열 2개를 받아들여서 붙여서 리턴하는 메서드. 문자열과 문자열의 결합의 결과는 문자열이 될 거니까 리턴 타입이 문자열인 스트링 이렇게 해주시면 될 거고요. 메서드명은 똑같이 플러스, 그 다음 스트링 x, 스트링 y 이렇게 줄 수 있겠죠. 리턴 x 플러스 y 이런 식으로 메서드를 정의해 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똑같은 이름으로 메서드를 3개 정의했죠. 이렇게 정의하는 것을 우리는 메서드 오버로딩이라고 합니다. 참고로 메서드 오버로딩에서 중요한 것은 타입과 매개 변수의 수가 중요합니다. 타입은 같았지만 매개 변수가 달라졌기 때문에, 매개 변수의 수가 달라졌기 때문에 가능했고요. 매개 변수의 수는 같지만 타입이 다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리고 들어오는 이 매개 변수의 이름이 다르다 그래서 다르다라고 판단하지는 않아요. 반드시 타입이 달라야 돼요. 예를 들어 볼까요? int를 반환하는 플러스, 그런데 여기다가 i, int j 이렇게 한번 넣어보자고요. 이렇게 해서 썼는데 2개가 오류를 발생시키는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매개 변수의 이름은 중요하지 않구나 하고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타입이 중요하구나 하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주의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오버로딩된 메서드를 이용해 보아야겠죠. 이용할 수 있는 클래스를 하나 만들어 뒀고요. 해당 클래스에서 이용을 해보면 항상 이용하기 위해서는 해당 클래스가 만들어져 있어야 되고요. 클래스를 만드는 방법은 우리 클래스 타입, 변수명, new, 클래스가 갖고 있는 생성자 이름 하고 써주시면 됐죠. 그런 다음에 매개 변수 점 하고 나오면 갖고 있는 메서드를 이용할 수 있을 거고요. 그 중에 5 받아서 수행을 시켜보면 2개가 플러스에서 값을 리턴했기 때문에 9 하고 잘 리턴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거고, 마찬가지 m 점 플러스 매개 변수가 3개 있는 거 한번 사용을 해보면 이렇게 3개를 더해서 리턴을 하게 되겠죠. 17 하고 잘 리턴 되는 것을 볼 수 있을 거고요. 이번에는 문자열을 2개 결합하는 것을 사용을 해본다면 이렇게 사용할 수 있을 거예요. 2개 문자열을 결합시켜서 리턴하기 때문에 이런 결과를 얻어올 수 있습니다. 이렇게 비슷한 일을 하지만 매개 변수가
각각 개수나 타입이 다르다면 똑같은 이름으로 메서드를 정의해서 사용할 수 있구나. 이렇게 사용하는 것을 메서드 오버로딩이라고 하는구나.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메서드 오버로딩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클래스 관리를 위해 사용하는 패키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바 파일을 하나 작성한 후에 컴파일을 하게 되면 클래스가 생성됩니다. 이 클래스도 파일이죠. 클래스가 많다는 것은 클래스 파일도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께서 현실에서 관리하는 파일들이 있을 거예요. 워드 파일이라던가 음악 파일, 사진 파일 등이 많이 있을 수 있죠. 파일들이 많아지면 여러분들은 그 파일들을 어떻게 관리하시나요? 저 같은 경우는 관련 있는 파일들끼리 폴더를 만들어서 그 폴더에다가 넣고 사용을 해요. 사진 파일 같은 경우에는 사진이라는 폴더 하나에다가 몽땅 넣는 게 아니라 사진 폴더 안에다가도 연도별로 폴더를 만들고 그 다음에 그 폴더 안에다가도 또 장소별이라던가 날짜별이라든가 이렇게 폴더를 또 만들어서 사용을 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사용하시죠? 파일이 1000개든 10,000개든 하나의 폴더에다가 몽땅 넣고 관리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을 거예요. 그러는 이유는 그렇게 한꺼번에 들어있으면 파일을 찾기도 힘들고요. 그 파일이 관리하는 것도 힘들어지겠죠. 그래서 우리는 폴더를 만들어서 자연스럽게 사용을 합니다. 자바도요, 관련된 클래스들을 폴더별로 관리하게 됩니다. 이때 사용되는 키워드가 패키지라는 키워드다 하고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패키지의 이름은 보통은 도메인 이름을 거꾸로 적은 후에 그 뒤에 프로젝트 이름을 붙여서 사용합니다. 그렇게 도메인 이름을 붙여서 사용하는 이유는 다른 프로젝트, 다른 회사라든가 다른 쪽에서 만든 파일명과 중복되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프로젝트 이름 뒤에 또 다른 이름이 올 수도 있고요. 꼭 그 도메인이 진짜 존재하지 않는 도메인이라도 상관은 없습니다. 패키지 이름은 폴더명, 폴더명, 폴더명과 같은 형식으로 만들어지고요. 각각 폴더명은 숫자로 시작할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패키지를 하나 만들어 볼 텐데요. 도메인 이름이 팔크루즈닷컴이고 프로젝트 이름이 자바스터디다 라면 이제 이 패키지는 어떻게 만들면 될까요? 그러면 com.팔크루즈.자바스터디 이렇게 만들면 되는데 팔크루즈 앞에 지금 8 숫자가 시작하죠. 숫자로 시작할 수는 없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만들 수는 없어요. 자, 그래서 패키지를 하나 만들어 보는데요. src 디렉토리에서 new 선택하시고요. 패키지라는 거 선택하시면 됩니다. com. 하고 만들었고요. 팔크루즈에 8을 숫자를 넣을 수 없기 때문에 8 하고 만들어 볼게요. 8 크루즈 자바 스터디 이렇게 패키지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럼 이런 모양으로 패키지가 하나 만들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이 패키지를 선택한 상태에서 클래스를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hello라고 클래스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자, 이렇게 만들고 이 클래스 위를 보시면 패키지라는 예약어가 들어있고요. 그 옆에 패키지 이름이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럼 진짜로 이 hello라는 클래스가 어디에 만들어져 있는지 파일 탐색기로 한번 확인해 볼까요? 우리 워크스페이스가 들어있었던 파일 탐색기 기억하시나요? 네, 이 워크스페이스이고요. 전체 프로젝트는 자바스터디였기 때문에 그 안에 보시면은 src라는 디렉토리가 보여질 텐데요. 그 안에 지금 우리가 com.acruise. 이렇게 만들었죠. 이 자바스터디는 기존에 사용하고 있었던 예제들을 갖고 있는 패키지였고요. 이 부분 살펴볼게요. com이라는 디렉토리 안에 acruise 안에 자바스터디라는 패키지가 만들어졌고요. 그 안에 hello java라는 파일이 만들어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만든
이 패키지를 사용하는 방법이에요. 헬로우는 여기에 만들어졌고 우리가 사용하는 건 자바 스터디 안에서 사용을 해보려고 하거든요. 헬로우 이그잼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그럼 여기서 헬로우라는 클래스를 나는 사용하고 싶단 말이에요. 헬로우는 new 헬로우 이렇게 했더니 빨갛게 오류가 발생하는 것을 볼 수 있죠. 헬로우라는 클래스가 정의되지 않았다 지금 이렇게 나오는데요. 다른 패키지에 들어있는 클래스를 사용하실 때에는 자바의 랭 패키지를 제외하고 모두 import라는 키워드를 반드시 사용해야지만 됩니다. 키보드로 컨트롤, 쉬프트, 알파벳 O 한번 눌러 보실까요? 여기에 import라고 직접 기입하셔도 되는데 단축키 사용하시면 조금 더 편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반드시 이 패키지 안에 들어있는 나는 헬로우라는 클래스를 쓸 거예요 라고 명시해 주셔야지만 이 헬로우를 사용할 수 있고요. 이때 클래스 이름 대신에 아스트릭처럼 이렇게 사용해 주시면 그 패키지 안에 들어있는 모든 클래스들을 다 쓸 거예요 라고 컴파일러와 JVM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알려주지 못하면 컴파일러나 JVM은 해당 클래스를 찾지 못해서 컴파일을 하지 못하게 돼요. 반드시 다른 패키지에 있는 클래스를 사용할 때에는 import라는 키워드를 써야 되더라 하고 기억을 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이렇게 import를 사용하지 않게 되면 반드시 어떻게 알려줘야 되냐면 클래스를 쓸 때마다 클래스 앞에 이렇게 다 붙여줘야 돼요. 이 패키지에 있는 이 클래스예요. 이렇게 붙여줘야 되거든요. 근데 헬로 클래스에 대한 객체를 여러 번 만든다면 근데 매번 이렇게 써야 된다면 굉장히 불편하겠죠. 그래서 우리는 import라는 키워드를 이용해서 다른 패키지에 들어있는 클래스를 사용할 수 있고 클래스가 굉장히 많아지기 때문에 관련 있는 클래스들끼리 모아서 패키지라는 형태로 관리를 하더라라는 거 기억하시면 좋겠죠? 여기까지 패키지와 임포트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상속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평상시 이런 말을 자주 사용합니다. 노트북은 컴퓨터의 한 종류이다. 침대는 가구의 한 종류이다. 혹은 침대는 가구이다. 소방차는 자동차이다. 앵무새는 새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관계를 is a 혹은 kind of 관계라고 말합니다. 버스라는 클래스가 있고 카라는 클래스가 있을 때 버스는 카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다면 버스는 자식 클래스라고 말하고 카는 부모 클래스라고 말합니다. 자, 우리 카라는 클래스 만들어 볼 수 있었고요. 이런 카를 상속받은 버스라는 클래스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속할 때 클래스를 만드는 방법은 같고요. 버스 이렇게 만드시고요. 이클립스 상에서는 슈퍼 클래스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보여집니다. 여기에서 상속받고 싶은 클래스를 찾아주시면 되고요. 카라는 클래스를 상속받겠다 하고 만들어 주시면 클래스가 생성됐을 때 이 부분을 집중해서 보시면 되겠죠? 익스텐디스 카라고 자동으로 붙어 있는데요. 아까처럼 이클립스에서 클래스를 생성하실 때 넣어주셔도 되고요. 클래스를 만드시고 여기에 직접 타이핑 하셔서 만들어 주셔도 괜찮습니다. 자바의 경우 클래스 이름 뒤에 extendis라는 키워드를 적고 부모 클래스 이름을 적게 되면 부모 클래스가 가지고 있는 것을 상속받을 수 있게 됩니다. 상속이란 부모가 가지고 있는 것을 자식이 물려받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즉, 부모가 가지고 있는 것을 자식이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카라는 클래스에다가 런이라고 하는 메서드를 하나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리턴 받지 않는 런이라는 메서드를 하나 만들어 볼게요. 런이 실행되면 달리다 라는 문자열을 출력하게 정의를 했습니다. 자, 버스를 보시면요. 버스에는 아무런 코드도 들어있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그럼 이 버스를 테스트할 수 있는 클래스를 하나 만들어 볼 텐데요. 버스 이그잼 이렇게 하나 만들어 볼게요. 자, 이때 버스라는 클래스를 하나 생성해 주고요. 자, 이 버스에 run이라는 메서드를 실행해 보겠습니다. 아까 보셨듯이 버스라는 실행해 보겠습니다. 아까 보셨듯이 버스라는 클래스는 아무런 것도 가지고 있지 않았지만 카라는 클래스를 상속받음으로써 카라는 클래스, 부모 클래스가 갖고 있는 run이라는 메서드를 상속받았어요. 그래서 당연히 이 부분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버스 이그잼에서 실행을 시켜보시면 달리다 라는 기능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을 겁니다. run 메서드는 이런 부모인 카가 가지고 있는 메서드지만 사용 가능한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면 버스에 다른 메서드를 하나 추가해 볼까요? 자, 이번에는 버스에
빵빵이라고 하는 메서드를 하나 추가해 볼게요. 자, 이렇게 추가를 해보고 클래스가 우리 카라는 클래스 만들어 볼 수 있었고요. 이런 카를 상속받은 버스라는 클래스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속할 때 클래스를 만드는 방법은 같고요. 버스 이렇게 만드시고요. 이클립스 상에서는 슈퍼 클래스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보여집니다. 여기에서 상속받고 싶은 클래스를 찾아주시면 되고요. 카라는 클래스를 상속받겠다 하고 만들어 주시면 클래스가 생성됐을 때 이 부분을 집중해서 보시면 되겠죠? 익스텐디스 카라고 자동으로 붙어 있는데요. 아까처럼 이클립스에서 클래스를 생성하실 때 넣어 주셔도 되고요. 클래스를 만드시고 여기에 직접 타이핑 하셔서 만들어 주셔도 괜찮습니다. 자바의 경우 클래스 이름 뒤에 extendis라는 키워드를 적고 부모 클래스 이름을 적게 되면 부모 클래스가 가지고 있는 것을 상속받을 수 있게 됩니다. 상속이란 부모가 가지고 있는 것을 자식이 물려받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즉, 부모가 가지고 있는 것을 자식이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카라는 클래스에다가 런이라고 하는 메시지 되면 버스에 잭을 됩니다. 이런 알 수 있죠. 그러면 버스에 다른 메서드를 하나 추가해 볼까요? 자, 이번에는 버스에 빵빵이라고 하는 메서드를 하나 추가해 볼게요. 자, 이렇게 추가를 해보고 빵빵 아이고 수행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버스는 카에서 물려받은 런 메서드와 빵빵 하는 메서드를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자, 버스 이그잼에서 한번 다시 사용해 볼까요? 버스.점 빵빵 이렇게 두 개를 다 사용할 수 있게 되죠. 이렇게 버스는 카에서 물려받은 런 메서드와 빵빵 메서드를 다 사용할 수 있게 되고요. 부모가 가지고 있는 메서드 이외에도 추가로 메서드를 선언하는 것을 확장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럼 반대로 부모 클래스인 카 클래스 한번 만들어 볼까요? new 카 이렇게 생성했을 때 run이라는 메서드는 카가 가지고 있는 메서드이기 때문에 카.run 이렇게 실행을 시켜 보시면요. run은 당연히 수행이 될 텐데 카.빵빵 이렇게 해보면 빵빵이라는 메서드는 빨갛게 나오는 걸 볼 수 있죠. 이것은 부모 클래스는 자식이 갖고 있는 것을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요. 약간 아쉽죠? 부모가 가지고 있는 메서드를 자식이 모두 사용할 수 있는 것. 우린 이것을 상속받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메서드는 없습니다. 이것은 부모 클래스는 자식이 갖고 있는 것을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요. 약간 아쉽죠? 고 이야기입니다. 클래스는
필드와 메서드를 가집니다. 필드와 메서드를 가진다고 해서 아무 것이나 가지고 있으면 안 되겠죠. 수학과 관련된 클래스라면 그와 관련된 것을 가지고 있어야 할 것이고, 날짜와 관련된 클래스라면 날짜와 관련된 속성이나 메서드를 가지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런 특징을 캡슐화라고 이야기하는데요. 말 그대로 관련된 것을 잘 모아서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모아서 가지고 있는 필드와 메서드 중에는 외부에 노출시키지 않고 감추고 싶은 속성과 메서드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본인의 나이는 가족에게만 가르쳐주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가르쳐주고 싶지 않을 수 있을 거고요. 어떤 분들은 본인의 몸무게를 혼자만 알고 아무에게도 가르쳐주고 싶지 않을 수도 있겠죠. 접근 제한자 중에는 퍼블릭이라고 하는 접근 제한자가 존재하는데요. 여러분들이 은연중에 많이 보고 계셨을 겁니다. 이 퍼블릭은 어떤 클래스든 접근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 접근 제한자 중에는 프로텍티드라고 하는 접근 제한자를 가질 수 있는데요. 이제 각각 필드로 한번 선언을 해보면서 설명해 볼게요. 일단은 접근 제한자 중에 퍼블릭이라고 하는 접근 제한자를 가질 수 있고요. 이 접근 제한자를 인트형 변수 p라고 하나 선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프로텍티드라고 하는 접근 제한자가 존재하는데요. 이 접근 제한자는 P2라는 이름으로 하나 선언해 보도록 할게요. 퍼블릭은 아무나 어떤 클래스든지 다 접근할 수 있는 거죠. 가장 넓은 의미이고요. 전체 공개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프로텍티드는 일단은 모두는 아니에요. 패키지가 같아야 돼요. 같은 패키지에 있는 것들한테는 공개할 거고요. 그렇지만 다른 패키지에 있다 하더라도 상속을 받은 내 자식 클래스한테는 접근할 수 있게 해주겠다 하는 접근 제한자가 프로텍티드입니다. 다음 접근 제한자 중에는 프라이빗이라고 하는 접근 제한자를 가지고 있어요. 이 프라이빗이라고 하는 접근 제한자도 하나 선언을 해볼 텐데요. 프라이빗이라고 하는 접근 제한자는 이름 자체에서 느껴지듯이 자기 자신만 접근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이런 접근 제한자를 아무것도 적지 않고 하나 선언을 해볼게요. 이렇게 선언할 수도 있는데요. 이렇게 선언한 것은 디폴트 접근 지정자를 가졌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이 경우에는 자기 자신과 같은 패키지에서만 접근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럼 순서대로 약간 넓은 순서대로 봐보자면 퍼블릭이 가장 넓은 공개 범위를 이야기하고요. 프로텍티드는 자기 자신과 같은 패키지 그리고 나를 상속받고 있는 자식 클래스까지 접근이 가능하게 하겠다. 그 다음에 디폴트는 나랑 같은 패키지 내 자신만 접근할 수 있게 하겠다 이런 의미고요. 프라이빗은 가장 좁게 나 자신만 접근하겠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런 접근 제한자를 갖고 있는 클래스를 사용해 보도록 할게요. 자, 액세스 오브젝트에 사용하기 위해서는 항상 객체를 생성해 주는 거 필요하겠죠. new access obj 이렇게 선언을 해보고요. 각각에 접근할 수 있는 obj.public 하는 게 p였어요. 가장 넓은 제한자였고요. 그 다음에 obj의 p2 protected 였었고요. 그 다음에 가장 넓은 게 아무것도 붙여주지 않은 k였었던 거 기억하시죠? 그 다음 접근 제한자가 i는
프라이빗 했었던 거 기억하실 겁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다라는 것을 이렇게 선언한 것은 디폴트 접근 지정자를 가졌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이 경우에는 자기 자신과 같은 패키지에서만 접근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럼 순서대로 약간 넓은 순서대로 봐보자면 퍼블릭이 가장 넓은 공개 범위를 이야기하고요. 프로텍티드는 자기 자신과 같은 패키지 그리고 나를 상속받고 있는 자식 클래스까지 접근이 가능하게 하겠다. 그 다음에 디폴트는 나랑 같은 패키지 내 자신만 접근할 수 있게 하겠다 이런 의미고요. 프라이빗은 가장 좁게 나 자신만 접근하겠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런 접근 제한자를 갖고 있는 클래스를 사용해 보도록 할게요. 자, 액세스 오브젝트에 사용하기 위해서는 항상 객체를 생성해 주는 거 필요하겠죠. new access obj 이렇게 선언을 해보고요. 각각에 접근할 수 있는 obj.public 하는 게 P였어요. 가장 넓은 제한자였고요. 그 다음에 obj의 P2 protected 였었고요. 그 다음에 가장 넓은 게 아무것도 붙여주지 않은 K 였었던 거 기억하시죠? 그 다음 접근 제한자가 I는 프라이빗 했었던 거 기억하실 겁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다 접근할 수 있는데 누구는? 얘는 안 되죠. 지금 현재 접근 제한자가 붙어있는 패키지가 같은 패키지 안에 들어있었기 때문에 퍼블릭은 당연히 되고요. 프로텍티드도 당연히 되고 K까지 됩니다. 그런데 I는 프라이빗이기 때문에 접근할 수 없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 액세스 오브젝트 이그잼이 다른 패키지에 들어있다라고 생각해 볼게요. 옮겨서 다른 패키지에다가 옮겨 놓아 보겠습니다. 이렇게 옮겨갔더니 액세스 오브젝트 이그잼이 패키지가 달라졌거든요. 그랬더니 퍼블릭을 제외한 나머지 접근 제한자들에서 모두 오류를 발생시키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그런데 이때 만약에 이 액세스 오브제이 이그잼이 액세스 OBJ를 상속하고 있었다면, 이제 상속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제 객체 생성이 액세스 OBJ가 아니라 액세스 OBJ 이그잼으로 생성이 됐을 때 잠깐 보시면 누구는요? P2가 프로텍티드였었던 거 기억나시죠? 이 프로텍티드는 자식 클래스이기 때문에 지금 패키지가 다르지만 같이 액세스 OBJ를 상속받고 있는 자식 클래스이기 때문에 그 자식 클래스에서 사용하는 것까지 허용해 주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접근 제한자는 필드뿐 아니라 메서드와 클래스 앞에도 붙여서 사용할 수 있는데요. 접근 제한자에 따라서 해당 클래스나 해당 필드, 메서드에 어디까지 접근해서 사용할 수 있게 할 건지를 정의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런 접근 제한자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추상 클래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한테 새를 한번 그려보세요 라고 부탁을 드렸어요. 그럼 여러분 지금 어떤 새들을 떠올리고 계시나요? 어떤 분은 독수리를, 어떤 분은 타조를, 어떤 분은 앵무새를 떠올리고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이렇듯 새라는 단어는 살짝 모호하죠. 그래서 새라는 단어가 나왔을 때 각각 어떤 사람은 독수리를, 어떤 사람은 타조를, 또 어떤 사람은 비둘기를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비둘기라는 단어를 생각해 보시면요. 조금 구체적이거든요. 그래서 비둘기 다 똑같이 떠올리실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비둘기 같은 구체적인 것들은 구체적인 클래스를 만들어낼 수 있지만 새처럼 조금 모호한 단어들은 그렇게 일반 클래스를 만들어내기는 조금 모호합니다. 딱 어떻게 만들어야 될지 모르겠죠. 이럴 때 사용하는 것이 추상 클래스예요. 조금 와닿지 않으시죠? 새랑 유사한 이런 개념들은 뭐가 있을까요? 가구, 포유류, 음식 뭐 이런 단어들, 그런 단어들이 떠올랐을 때 여러분들이 딱 떠올리는 게 다 똑같지 않거든요. 음식 이러면 어떤 분은 피자를, 어떤 분은 짜장면을, 또 어떤 분은 치킨을 수행할 수 있지만 객체는 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모호한 단어들을 가진 이런 클래스들은 붕으로서의 역할은 수행할 수 있지만 객체는 될 수 없습니다. 객체가 될 수 있는 것들은 구체적인 클래스들만 가능합니다. 객체지향 세상에서도 이렇게 모호한 클래스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클래스들을 추상 클래스로 작성하면 좋습니다. 자, 새라는 클래스를 한번 만들어 볼까요? 새. 상속을 배우셨을 텐데 상속의 장점을 가져다 쓰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새가 약간 모호한 클래스긴 하지만 새가 가지는 굉장히 많은 공통적인 특징이나 이런 것들이 있었을 때 각각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이런 추상 클래스라도 이런 부분들의 개념을 이용하신다면 나중에 오리를 만들거나 비둘기를 만들거나 참새를 만들어낼 때에 추상 클래스를 부모 클래스의 역할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쓸 수 있어요. 추상 클래스를 정의하는 방법을 조금 살펴보자면요. 자, 저는 새라는 이 단어를 떠올렸을 때 이 새가 뭘 할 수 있을까라는 것을 생각해 보니까 노래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sing이라는 메서드를 하나 구현해 보고 싶어요. 그런데 막상 sing이라는 메서드를 구현하려고 하니까 이 새가 꽥꽥 울 건지 꿀꿀 울 건지 비둘비둘 울 건지 구구 울 건지 모르겠단 말이에요. 어떻게 구현해야 할지 잘 모르겠어요. 이랬을 때 이 메서드를 억지로 구현하는 게 아니라 이 메서드는 구현하지 않아요. 중괄호 열고 닫으면 구현했다라고 보거든요. 네, 이 메서드에다가 나는 추상 메서드예요 라는 걸 알려주는 키워드가 abstract예요. 리턴 타입 앞에다가 붙여주시면 되고요. 그런데 메서드가 하나라도 추상 메서드가 된다면 해당 클래스는 추상 클래스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클래스 앞에다가도 나는 추상 클래스예요 라는 의미로 키워드를 붙여준다면 이 버드라는 클래스는 추상 클래스가 될 거예요. 이런 추상 클래스는 추상 메서드만 가질 수 있는 건 아니고요. 나는 새들은 다 똑같이 날다라는 거를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날다라는 메서드를 만들어 주고 싶어요. 그러면 이렇게 일반 메서드를 구현해 두셔도 괜찮습니다. 구현하시고요. 자, 이렇게 보면 새라는 추상 클래스가 만들어졌어요. 그러면 이 새라는 추상 클래스를 상속받은 오리를 한번 만들어 볼까요? 오리라는 클래스를 한번 만들어 볼 텐데요. 오리를 이렇게 보면 새예요. 새를 상속받고 싶으니까 bird라는 클래스를 상속받아서 오리라는 클래스를 만들어 볼게요. 자, 이렇게 만들었더니
버드가 갖고 있었던 추상 메서드인 sing이라는 메서드가 구현이 돼야 되거든요. 아까 버드는 선언만 시켜놨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구현할 수 있게 나오는 걸 볼 수 있고요. 그랬을 때 나는 오리가 꽥꽥 운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꽥꽥 이렇게 구현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이 오리를 한번 테스트 해보면요. 이 오리를 한번 테스트 해보면요. 오리를 만들고 자, 오리한테 sing 해봐요. 수행할 수 있습니다. 실행해 보시면 오리가 꽥꽥 하고 우는 걸 볼 수 있을 거고요. 다시 구현하진 않았지만 버드가 갖고 있는 이 fly라는 메서드도 상속받았으니까 내 것처럼 쓸 수 있죠. 이렇게 써보시면 fly가 구현하고 있는 날다라는 메서드도 사용할 수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때 하나만 더 기억하실 것은 실제 버드라고 하는 이 클래스는 이렇게 생성하려고 하면 오류가 발생되는 걸 볼 수 있죠. 버드, 추상 클래스는요. 부모로서의 역할은 가능하지만 추상 클래스 자체를 이용해서 객체를 생성한다든지 이러한 부분들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여기까지 추상 클래스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슈퍼 키워드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여지고 있는 클래스는 카라는 클래스이고요. 이 카라는 클래스가 기본 생성자를 하나 가지고 있죠. 이런 카를 상속받는 클래스를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번에 는이 칼을 상속받는 트럭이라는 클래스를 하나 만들어 볼까요? 칼을 상속받게 하고요. 이렇게 트럭이라는 클래스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 트럭이라는 클래스도 기본 생성자를 하나 추가해 볼게요. 그래서 기본 생성자에다가 트럭의 기본 생성자입니다 라고 하나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 클래스를 테스트할 트럭 이그잼 이렇게 하나 만들어 볼게요. 자, 그리고 트럭을 하나 실제 생성해 볼게요. new 트럭. 자, 그런 다음에 실행을 시켜 보니까 콘솔 보이십니까? 자, 콘솔에 카의 기본 생성자입니다. 트럭의 기본 생성자입니다. 이렇게 출력이 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왜 이런 부분들이 출력이 될까요? 여러분, 우리 객체가 생성이 될 때 반드시 생성자를 실행하고 생성이 되더라 하는 거 기억하시죠? 카라는 객체를 생성할 때 우리 카가 이렇게 만들어진다면 카 C는 new 카 이렇게 생성을 한다면 카의 기본 생성자가 실행이 되고 카가 생성이 되기 때문에 카의 기본 생성자입니다 라는 부분이 출력이 될 거예요. 그런데 트럭을 생성할 때 보니까 트럭의 생성자만 실행이 되는 것이 아니라 카의 생성자도 실행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죠. 거기에다가 카의 기본 생성자가 먼저 출력이 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잊으시면 안 되는 게 내가 태어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내 부모가 먼저 태어나야 된다는 거 기억하셔야겠죠. 똑같습니다. new라는 연산자를 이용해서 트럭을 생성했을 때 이 트럭이 메모리에 올라갈 때요. 그러니까 트럭이 인스턴스화 될 때 부모인 카 객체도 메모리에 올라가더라. 먼저 생성이 돼야지만 생성이 되더라. 이렇게 기억을 하셔야지 될 것 같아요. 생성자가 하는 일은 객체를 초기화하는 일이라고 했는데요. 생성자가 호출될 때 자동으로 부모의 생성자가 호출되면서 부모 객체를 초기화하게 됩니다. 부모의 생성자를 호출할 때는 부모 객체를 나타내는 슈퍼라는 키워드를 사용하게 되는데요. 부모 생성자는 슈퍼에 괄호 열고 닫고를 붙이면 부모의 생성자가 호출되게 됩니다. 그런데 이 트럭의 생성자가 호출됐을 때 사실은 자동으로 컴파일러는 뭘 추가시켰냐면 슈퍼 괄호 열고 괄호 닫고 부모의 기본 생성자를 호출해 주세요. 이 부분이 추가가 됐을 겁니다. 이렇게 한번 바꿔놓고 다시 실행을 시켜볼까요? 헷갈리니까 카는 잠깐 주석 처리해놓고 실행을 시켜보면 아까랑 똑같죠. 그래서 트럭의 생성자가 호출이 될 때 자동으로 부모의 생성자도 호출되더라 하고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나를 가리키는 키워드가 this였다면 부모를 가리키는 키워드는 슈퍼구나.
이거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슈퍼의 괄호 열고 괄호 닫고는 부모의 생성자를 이야기하는구나.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슈퍼를 내가 직접 부르지 않아도 자동으로 불렀는데요. 그런데도 이 슈퍼 생성자를 알아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슈퍼를 잠깐 주석 처리해 보고요. 카의 생성자에 가서 카의 디폴트 생성자를 없애고 카의 네임을 받는 생성자를 한번 추가해 볼게요. 카의 네임 생성자입니다. 그냥 이렇게 해볼게요. 자, 이렇게 수정하고 다시 이 코드에 들어가 보면요. 오류를 발생시키는 걸 볼 수 있죠. 트럭이 생성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부모가 먼저 생성돼야 되는데요. 부모의 생성자를 내가 호출하지 않으면 컴파일러는 기본 생성자만 호출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부모 클래스는 더 이상 기본 생성자를 가지고 있지 않죠. 그러니까 트럭 클래스 자체에 오류를 발생시키는 겁니다. 이럴 때는 반드시 프로그래머가 생성자를 직접 호출해 줘야 돼요. 부모의 생성자 중에 이름을 받아들이는 생성자만 존재하니까 이렇게 이름을 넣어서 부모의 생성자만 반드시 가장 기본 생성자를 가지고 있지 않죠. 그러니까 트럭 클래스 자체에 오류를 발생시키는 겁니다. 이럴 때는 반드시 프로그래머가 생성자를 직접 호출해 줘야 돼요. 부모의 생성자 중에 이름을 받아들이는 생성자만 존재하니까 이렇게 이름을 넣어서 부모의 생성자를 호출해 줘야지만 이 객체를 생성하는데 문제가 없게 되겠죠. 다시 실행해 보시면 이렇게 실행이 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실 거예요. 슈퍼라는 키워드는 자식에서 부모의 메서드나 필드를 사용할 때에도 쓸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부모 생성자와 슈퍼 키워드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오버라이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버라이딩이란 부모가 가지고 있는 메서드와 똑같은 모양의 메서드를 자식이 가지고 있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오버라이딩이란 메서드를 재정의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부모가 물려준 기능이 내가 필요하기는 하지만 그 기능을 그대로 사용하는 게 별로 좋진 않은 것 같아요. 새로운 기술들이 더 생겼어요. 이렇다면 부모가 물려준 메서드를 자식이 다시 정의해서 사용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게 사용하는 것을 오버라이딩이라고 하는데요. 카라는 클래스가 run이라는 메서드를 가지고 있죠. 이런 카를 상속받고 있는 버스라는 클래스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이랬을 때 카 이그잼에서 버스의 인스턴스를 생성을 하고요. 우리 버스는 뉴 버스 이렇게 생성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버스가 갖고 있는 run이라는 메서드를 실행하게 되면 버스라는 클래스는 아무런 메서드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run이라는 메서드가 실행이 될 텐데요. 한번 실행시켜 보시면 이렇게 카의 run 메서드가 실행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렇다면 이번에는 이 버스 클래스가 부모가 가지고 있는 메서드와 똑같은 모양의 메서드를 한번 선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양의 메서드를 한번 선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public void run 이렇게요. 그런 다음에 이번에는 버스의 run 메서드라고 작성을 해볼게요. 자, 버스의 run 메서드 이렇게 만들어 보았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버스 이그잼에서 버스가 갖고 있는 run이라는 메서드를 실행을 시켜 볼게요. 그랬더니 이번에는 부모가 갖고 있었던 run이라는 메서드는 아예 실행이 되지 않고요. 자식이 새로 정의해 놓은 run이라는 메서드가 실행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죠. 오버라이딩이라는 단어를 직역해 보면 올라타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부모의 메서드와 동일한 메서드를 자식이 재정의해서 올라가 있는 형태라는 의미겠죠. 이 말은 오버라이딩 한다고 해서 부모의 메서드가 아예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번에는 자식의 run 메서드를 수정해 볼게요. 자, 이 부분에서 나는 카가 물려준 run이라는 메서드를 아예 안 쓰고 싶지는 않아요. 그 메서드를 그대로 수행을 하는데 특정한 부분만 추가시키고 싶어요. 이럴 수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그냥 run이라는 메서드를 호출하면 자식이 가진 run의 메서드만 호출이 되거든요. 지난 시간에 슈퍼라는 키워드 배웠던 거 기억나시나요? 부모의 run 메서드를 호출하고 싶어요. 이랬을 때 이렇게 슈퍼.run 명시적으로 호출을 해주시면 부모가 가진 run 메서드를 실행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바꿔주시고 실행을 한번 시켜볼게요. 그랬더니 카의 run 메서드, 버스의 run 메서드가 차례로 실행되는 것을 볼 수 있죠. 슈퍼를 이용하면 자식 클래스에서 부모의 메서드를 호출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부모의 메서드가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오버라이딩과 슈퍼 키워드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클래스의 형변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카 클래스를 한번 살펴볼게요. 카라는 클래스가 run이라는 메서드를 가지고 있고요. 이런 카를 상속받고 있는 bus라는 클래스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이 bus라는 클래스는 카는 없는 빵빵이라는 메서드를 하나 추가로 가지고 있어요. 자, 이렇게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상속 관계란 is a 관계라고 이야기한다고 했죠. 버스는 카다. 이 관계가 성립이 돼야 되는 겁니다. 현실 세계에서도 우리는 버스를 가리키면서 차다라고 이야기하죠. 자바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버스 객체를 차 타입의 참조 변수로 참조할 수 있습니다. 부모 타입으로 자식 객체를 참조하게 되면 부모가 가지고 있는 메서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무슨 이야기냐면 부모 타입인 카라는 타입으로 자식 타입인 버스를 이렇게 가리킬 수 있어요. 이런 의미였고요. 그랬을 때에 부모가 자식을 가리킬 수는 있지만 이 카 타입의 C는요. 카가 갖고 있는 run이라는 메서드는 사용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생성된 것은 버스가 생성이 됐거든요. 버스는 run 이외에도 빵빵이라는 메서드를 갖고 있었던 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빵빵이라는 메서드를 써보려고 하는데 C점 했을 때 메서드 리스트에 나오지 않는 것은 사용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빵빵하고 메서드를 호출하면 컴파일 상에 오류를 발생시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시 이야기하자면 부모 타입으로 자식을 가르칠 수는 있으나 부모 타입으로 자식을 가르쳤을 때 부모가 가지고 있는 것들만 사용할 수 있더라.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실제 생성된 인스턴스 버스는 빵빵이라 기억하시면 실제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부모 타입으로 가르치고 있으니까 빵빵을 사용할 방법이 없죠. 근데 나는 이미 있는 기능인데 사용하지 못하는 게 억울하단 말이에요. 꼭 쓰고 싶어요. 자, 그랬을 때 하는 것이 이 형변환이에요. 클래스들끼리도 형변환이 가능합니다. 여러분 기본형 타입의 형변환 할 때 큰 그릇에 들어있는 것을 작은 그릇으로 담을 때, 작은 그릇에 담겨 있는 것을 큰 그릇으로 담을 때 이런 것들 기억나시나요? 객체는요. 항상 부모가 조금 더 큰 그릇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개념적인 의미니까 그렇게 기억을 하시는데요.
부모가 자식을 가르칠 수는 있지만 사실은 지금도 뭐가 일어난 거냐면 형변환이 일어난 거예요. 버스 타입을 자동차 타입이 가르치고 있잖아요. 근데 버스가 좀 더 버스보다 카가 조금 더 큰 그릇이기 때문에 카 타입으로 버스를 가르치는 데는 아무런 무리 없이 가르쳐 졌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버스 타입으로 바꿔서 C를 가르치려고 하면 오류가 발생돼요. 컴파일러 입장에서는 이거는 카 타입인데 버스가 가르칠 수는 없어요 라고 에러가 발생되는 겁니다. 다시 이야기하자면 카는 조금 더 상위 개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실제 이 카에는 트럭이 오게 될지 스포츠카가 오게 될지 알 수 없단 말이에요. 근데 그 카 아무런 차나 가리키면서 버스예요 할 수는 없기 때문에 허용하지 않아요. 우리 기본 데이터 타입에서 큰 그릇에 담겨 있는 걸 작은 그릇에 넣을 때 생각해 보시면 근데 양을 프로그래머가 알고 있기 때문에 담아도 괜찮을 것 같아요 라는 판단이 들면 타입을 바꿔줬죠. 그거랑 같습니다. 앞에다가 이 C를 버스 타입으로 형 변환해 주는 거예요. 이렇게 바꾼 상태에서 다시 버스 레퍼런스로 버스.run, 버스.빵빵 이렇게 수행해 보시면 둘 다 똑같이 잘 수행이 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카가 이 카 타입의 C라는 레퍼런스가 참조하는 것은 버스 타입으로 변환을 시켜서 다시 버스 타입의 레퍼런스 변수 버스가 참조하도록 하였고요. 이게 가능한 이유는 카가 참조하는 객체가 원래 버스였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카가 처음에 생성됐을 때부터 버스가 아니라 그냥 카 이렇게 생성이 되어 버렸다면 이렇게 수행할 때 오류를 발생시키는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실제로 생성됐을 때에 버스였기 때문에 버스로 타입을 바꾸는 것이 가능하구나 정도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클래스들끼리의 형 변화는 이렇듯 부모가 자식을 가르칠 수는 있으나 부모가 가르치고 있었을 때는 부모가 알고 있는 메서드까지만 접근이 가능하더라. 이런 이유 때문에 형 변환을 해야지만 그 객체가 갖고 있는 모든 부분들을 사용할 수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클래스들끼리도 형 변환이라는 것을 하더라 하고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